고등학교 친구들 10명 정도 단톡방이 있어요. 정말 허물없이 잘 지내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한 녀석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예쁘다 하면서 반응해줬는데 여행 가서 같이 노는 것까지 다 올리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 전에 싸우고 헤어졌다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단톡방의 존재를 알고는 경찰에 고소를 했다네요. 거기 있던 친구들이 다 지금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사진을 올린 그 친구는 그렇다 치고 왜 우리까지 고소를 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는데 고소를 당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친구가 올린 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밖에 없잖아요. 성폭력 처벌법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신설된 조항이죠. 아니,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동의한 거 아닌가요? 그 여자친구가 찍을 때 동의했더라도 그 사진을 어딘가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 여자친구는 자기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도 동의했을까요? 아, 그건... 변호사님, 그럼 저흰 어떻게 되는 거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소위 몰카 촬영을 처벌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친구가 올린 여자친구 사진이나 영상을 자기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근거 조항은 바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개정 때 신설 조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개정 시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처벌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니까 또는 찍을 때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함부로 다른 데 올리는 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라면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 처벌 근거가 바로 제4항입니다. 여기서 제1항은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허락이 있었더라도 반포하는 것에 대한 허락은 없었던 경우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단톡방에서 친구의 여자친구 사진과 영상물을 같이 본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게 되었다고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만약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상황이 된다면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죄와 벌을 다루는 형법은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1항 또는 2항의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조문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 중에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처음 불법 촬영물이 올라왔을 때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그 방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전혀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오히려 반기는 듯한 표현을 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처벌 수위도 시청만으로도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 높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성폭력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이 너무 강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을 때는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만 4살 정도가 되면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세상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세계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신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자기가 원치 않게 퍼지고 소비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더구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알면 알수록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법적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려는 상황에 마주쳤을 때 함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일 때 그 상태에 대해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공감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가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막는 입장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끗 차이로 공범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는 징역이나 벌금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상정보 등록인데요.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못지않은 스트레스일 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4조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성범죄 경력 정보와 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뿐 아니라 해당 정보의 열람, 기본 신상정보 혹은 변경정보 등이 국가기관뿐 아니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까지도 공지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향한 비난이 상당하고 가해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뿐 아니라 개인적 관계, 가정 내 불화 등 가해자 본인도 일상생활에 끝나지 않을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자기정보 통제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요.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없거나 스스로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하는 것, 이것이 행복추구의 걸림돌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겠죠? 다시 말해 디지털 세상에서의 행복추구권,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